뭔가 나 똑똑한 능력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게 도대체 뭘까? 이 능력이 감정 분할, 즉 상대의 감정적 의도를 잘 파악하고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는 이런 능력.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공감 능력, 센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어떤 진도적 흐름에서 이제 듣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인주의는 이제 우리의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핵가족, 심지어는 핵개인, 하루 종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개인주의 인생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그렇게 살게 될 텐데, 근데 회사, 학교, 직장, 모임 같은 데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사회생활, 일반 친교적 대인관계, 즉 자기가 원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서면서 하는 대인관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걸 안 하면 사회생활에서 너무 불편하고 남들하고 충돌되는 그런 사회생활 중심의 대인관계를 해야 돼서, 이렇게 개인주의와 사회생활이 서로 이렇게 양립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둘은 너무나도 상충성이 크다. 개인주의는 나 중심으로 사는 건데, 사회생활하면서 대인관계는 남하고 어느 정도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고 내 인생에 에너지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 남한테 관심도 가지고 남의 얘기에 귀도 기울이고 남의 배려도 하고 남한테 내 돈, 시간, 감정, 체력이라는 상미학에서 말하는 축의 에너지 같은 것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우리가 포기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면 다른 사람 잘 어울리지 못한다, 낯설다, 부담감이 크다, 생긴다, 긴장감이 있다, 부끄럽다, 말을 잘 못한다, 등등 어떤 이런 것들이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대인관계를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대인관계에 내 개인주의 에너지에서 일부를 떼서 사회생활하는데 에너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좋지 않고 땡기지 않고 피곤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생겨서. 근데 어쨌든 제가 대인관계를 상명학을 통해서 전달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개인주의의 기존 패턴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사회생활에선 여러분들이 실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느 정도의 개인주의 생활을 크게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사회생활을 해야 될 때, 그래서 단 한 가지의 트레이닝에 집중해서 연습하면 잘하실 수 있게 됐다. 그게 뭐다? 감정 사용이다. 감정의 사용. 내가 나의 마음에 집중해서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걸 연습을 해서 감정 사용 능력을 높여내면, 소위 얘기하는 공감 능력이 좋아지고 상황 파악 능력, 상대 의도 파악 등의 센스가 좋아지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상대가 왜 저러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잘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딱히 관심이 있고, 타인에게 관심이 있고, 남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고, 이래서 남한테 관심을 가진다기보다는, 제가 어제 그런 비유를 드려서, 다른 사람이 법률 소송이 걸려서 고민을 꺼내고 궁금해할 때, 남들은 법률 지식이 없는데 나는 법률 지식이 높아서 내가 뭔가 말을 다, 이 문제를 다 알아듣고 조언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면, 상대방한테 딱히 개인주의자라서 크게 관심이 있거나 상대방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싶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도 저절로 이런 것들이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면서 대인관계가 발전이 된다. 이런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걸 처리를 해낼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감정의 사용인데, 여기엔 총 4가지 순서적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분화시켜서 감정 정의를 내리고 그 감정을 수용을 한 이후에 다시 감정을 사용해내는 요 4가지, 분화, 정의, 수용, 사용, 요 4가지 전체를 그냥 감정 분화의 과정이라고 보통 압축해서 설명하는데, 이런 테크닉을 잘 써서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공감 능력이 좋아져요. 가끔 가다가 요거와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워겐 섹시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판무파탈, 여우짓, 홀림, 흘림, 또는 뭐 유혹함, 사로잡음, 마음 뺏음, 치명적 매력, 뭐 이런 것들 되게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예? 그래서 자기가 뭐 원하는 남자를 자기한테 막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고, 뭐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자기만 좋아하게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능력을 되게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의 본질이 뭔지를 이해하시는 여자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 위에 적어 놓은 이 말 중에 이미 핵심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 2번째는 요겁니다. 여우짓.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내 남자를 자꾸 꼬셔서 흔들고 끼를 부려. 당신이 여잔데 어떤 다른 여자가 당신 남자를 자꾸 꼬시고 유혹해서 막 끼를 부리면서 막 흔들고 있단 말이야. 그런 여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런 여자가 있다면 그런 여자가 여우에 가까운 여자일까요? 곰에 가까운 여자일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곰 같은 여자가 이런 걸 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여우하고 곰하고 비유했을 땐 당연히 뭐겠어요? 총명함, 똑똑함. 곰은 좀 뭐예요? 미련하고, 여우는 좀 똑똑하고, 그런 식의 지적인 능력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우는 똑똑하고 곰은 미련하다고 그걸 상징했다고 치면, 그러면 여우가 똑똑하고 곰이 미련하다 할 때서 이 똑똑하고 미련한 건 수많은 지적 능력 중에서 뭐를 뜻하는 걸까요? 뭐 기억력? 창의력? 상상력? 이해력? 예? 뭘까요 도대체? 암기력? 도대체 여우가 여우짓을 한다는 그 여자의 여우짓에서 뭔가 곰보다 똑똑한 능력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게 도대체 뭘까?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능력이 감정 분할, 즉 상대의 감정적 의도를 잘 파악하고 상황의 맥락을 잘 파악하는 이런 능력.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바로 공감 능력, 센스란 말이에요. 공감 능력과 센스가 뛰어난 여자를 여우, 그리고 그런 여자들이 하는 짓을 여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여우가 되고 싶고 여우짓을 하고 싶다면서 쓸데없이 무슨 섹시, 매력, 판무파탈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아니, 공감 능력과 센스가 떨어지는 판무파탈이 어디 있으며 공감 능력과 센스가 떨어지는 여우짓이 어딨냐고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우가 되고 섹시한 매력을 갖고 판무파탈할 때의 본질은 섹시가 아니고 요겁니다. 똑똑한 머리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카테고리의 지적인 능력이다? 상대의 감정적 의도를 아주 잘 파악하고 상황에 돌아가는 맥락을 잘 파악해야, 그래야 무슨 어장 관리니 이런 것도 한이 많이 하는 겁니다. 어장 관리는 절대로 미련한 여자는
못하는 겁니다. 밀당, 끼부림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미련한 여자,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센스가 떨어진 여자가 어떻게 어장관리를 하고 어떻게 밀당하고 끼부리고 이런 걸 해요. 근데 이 공감 능력과 센스라는 것들을 사람들은 또 여기서 아주 비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공감 능력과 센스가 상대의 감정적 의도를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은 뭐라고 보통 생각한다? 상대의 감정적 의도를 파악하는 거니까 마음을 읽는 능력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다? 독심술, 마인드 해킹, 이런 건 줄 아는. 아니면 뭐 진실 거짓 파악하거나 뭐 상대의 뭐 다양한 부분들 있잖아. 뭐 바디 랭귀지, 얼굴 미세 표정 분석, 일명 마이크로 익스프레션, 이런 것, 또는 진실 거짓 간파, 뭐 이런 식의 것들인 줄 알고 있대. 이런 걸 잘하는 게 공감인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맞다고 쳐봅시다. 이런 게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공감 센스라고 일단 쳐봅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질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부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벌면 되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벌 거냐고. 독심술 마인드 해킹은 어떻게 실력을 늘릴 거고, 바디랭귀지는 어떻게 실력을 늘릴 거고, 얼굴 미세 표정 분석은 어떻게 늘 거고, 상대방 진실 거짓은 어떻게 간파할 거냐고. 이건 어떻게 늘릴 거니까. 산 넘어 산이지. 그쵸? 무슨 뭐 FBI 수사관이거나 뭐 그런 거 할 거냐고.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 공부할 거냐고. 그렇다고 해갖고.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때, 그래서 트랜스 법칙, 최면의 원리로 이거를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당신이 이제부터는 뭐가 여우고 여우짓이고 공감 센스 능력이 좋다는 걸 알았는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가져낼 것인가 하는 방법 면에서 맨날 되지도 않는 이상한 무슨 프로파일링 뭐 이런 방식을 하지 말고, 최면에서는 상대를 최면에 빠뜨리는 원리를, 최면에 빠뜨리는 과정, 그러니까 최면 유도 과정, 이걸 보통 인덕션 과정이라고 하는데, 최면 때 항상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최면가는 내담자에게 걸고자 하는 최면의 암시 전에 자신이 먼저 건네고자 하는 최면의 상태를 선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이 마라탕 먹은 누군가의 후기를 이야기 듣고 있다. 당신이 무슨 뭐 여자를 만나서 소개팅을 하고 있든 친구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든,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마라탕을 먹고 그게 되게 맛있었고 뭐가 어쨌고 뭐가 마음에 들었고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때 대인관계가 별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공감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치 그걸 같이 경험한 듯 느낄 수 있다면 이게 공감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당신은 마라탕을 먹어본 적이 없네. 근데 당신은 마라탕을 생전 한번 먹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본 적도 없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공감 센스 능력이 좋으면 이걸 공감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마라탕을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냥 누가 마라탕 얘기 안 해도 공감 센스 능력이 좀, 그래, 네가 그런 기분이었겠구나, 그래서 좋았겠구나, 이런 걸 공감할 수 있냐고요. 테라미스님 어서 오세요.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못한다고요. 마라탕, 응?
마라탕 후기에 공감이 가능하려면 나도 마라탕을 먹어보는 게 가장 좋단 말이야. 나도 마라탕을 많이 먹어봤으면 엄청 공감하기 편해요. 그래서 여자분들 편에서 가장 공감할 때 저절로 많이 나오는 리액션이 그거잖아요. 나도인데. 그럼 뭐가 더 필요해? 아니, 나도 먹어봤다는데, 나도 해봤다는데, 나도 똑같은 경우를 겪어봤다는데, 이거 이상의 공감이 있어요? 탕후루는 공감하기 힘들어. 어? 나도인데 그렇잖아. 결국 나도 상대방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것을 경험한 경우에 공감 능력, 센스 능력을 높이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너무 간단한 이치잖아요. 근데 아까 공감 능력, 센스 능력이 결국 뭐라 그랬어요? 상대의 감정적 의도 파악. 돌아가는 상대의 상황적 맥락 파악.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우리가 아까 마라탕으로 비유를 해드렸다시피 우리가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관계하면서 만날 때 아주 높은 공감 능력, 센스 능력을 가지는 건 자꾸 상대에게 신경 쓰고 집중하고 관심 주고 잘해주고 지켜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상대방 감정을 파악하는 건 효율도 상대방의 감정 의도를 파악하는 건 효율적으로도 높지 않을 뿐더러 설령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해도 제가 그런 방식을 알려드려도 여러분들이 못 씁니다. 왜 못 쓰냐? 그래서 인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다 뭐다? 개인주의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놈의 억지스럽게 하는 사회생활의 대인관계 할 때 그걸 잘해내려고 늘 상대방에게 신경 쓰고 상대방한테 집중하고 관심 주고 잘해주고 지켜보면서 별로 좋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데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에게 맞춰주면서 저 짓을 여러분들이 한다?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남한테 신경 쓰는 이타적 방식, 관계주의적 방식의 공감 센스를 가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적 의도를 파악하고 상대와 관련된 상황적 맥락을 파악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온갖 다양한 감정적 체험을 내가 자세히 다 하고 그래서 남들이 느끼는 세세한 감정을 대체로 정확하게 느껴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공감 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못하겠다. 벌써부터 못하겠다면 어떻게 아직 젊은데 아직 30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 중심으로 안 하고 개인주의적인 내 방식으로 해도 아주 높게 공감 센스 능력을 가져낼 수 있는 게 감정 둔화를 감정 분화로 바꿔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어제 제가 대체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삼색원처럼 아주 단순하게 몇 개밖에 안 되는 굵직하고 크고 진한 방식의 감정만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색상 조건표처럼 이렇게 아주 섬세한 감정들을 평소에 트레이닝으로 잘 학습을 해두면 이렇게 단순 무식하는 사람들의 단순 무식한 버전으로 자기의 감정적 의도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감정 분화의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정 둔화, 감정 분화의 작업을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제가 자유상담 기법
그 다음에 언어 분석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사나 또는 상담가, 카운셀러 같은 3단가라는 입장에서 내담자, 즉 어떤 자기의 고민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뭐 문제적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접근의 이해를 통해서 이 구체적인 과정, 감정 둔화에서 감정 분화로 넘어가는 구체적 과정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이야기의 대부분이 구체적 내용과 무관하게 대체로 부정적 감정이 지배적인 그런 방식으로의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감정이 고장, 감정 둔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이 고장 난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부정적 감정에 매몰되거나 상처를 받아서 치료를 요하는 대상이 아니고 그냥 그 부정적 감정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의 정서, 인격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냥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이다. 그건 그 사람의 감정적 안 좋은 문제 상태가 아니고 그 사람의 그냥 정서적 인격이기 때문에 이건 치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은 그 누구도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멀리 하는 게 최선입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하면 안 돼. 특히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누구를 자기가 좀 살자고 그냥 누구를 희생시키는 일종의 범죄 행위를 하는 거라서 자기가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진짜 사실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그래서 이때 파악을 할 때 감정적 색채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주로 밝은 색이냐 어두운 색깔이냐 제가 어저께 이렇게 해서 회색 빛깔을 드렸죠. 그래서 심지어 이걸 가지고서 특정인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를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하고 측정해 볼 수 있다. 아주 오차율이 거의 없고 성공률 100%다. 그래서 거의 대체적으로 이렇게 회색에 가까운 감정적 색채를 늘 특히 이야기를 길게 각 잡고 제대로 꺼낼 때마다 늘 심각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치료 대상이 아니고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 사람이 꺼낼 때 그 사람이 부정적 어휘를 쓴다거나 또는 문장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이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감정에 매몰돼서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말을 할 텐데 그때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하는 어휘와 문장 부분이 많아봤자 한 7개에서 8개를 넘지 않는 매우 좁은 표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감정 둔화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건 이제 2-1이고 요건 2-1이고 2-2는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2는 그 상황을 해석하는 논리적 패턴이 1개 내지 2개밖에 안 되는 예를 들어 갖고 뭐 나를 싫어해서 나를 무시해서 이런 식의 되게 간단한 논리 1-2개밖에 안 되는 상황 해석의 시나리오죠. 상황을 해석하는 시나리오 패턴.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감정 둔화에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잘 파악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걸 스스로 고치려고 하면 되게 짜증나고 괜히 좀 비참한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묘학은 늘상 말씀드렸듯이 상묘학은 병원이 아니고요. 의대에 가까운 곳입니다.
자기 병을 고쳐주세요. 저 제 병 고치고 싶어요. 제 대인관계 관련한 문제자 성격 고치고 싶어요 해서 뭐 치료제 받아가려고 여기 오는 데가 아니고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고치고 그럴 때 그들한테 전해주는 어떤 이런 정보를 배움을 통해서 그러다가 자신의 병의 수도 잘 알게 되고 스스로 처리하게 되는 그런 병원이 아니라 학문의 전당에 가까운 곳이라서 이걸 내 문제를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글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비슷한 문제를 우리 주변에 갖고 있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서 이런 분들을 여기서 좀 구해준다. 그래서 구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행복의 효과가 엄청 높아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치료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이해를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치료 접근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위에서 다시 말씀드렸던 2-1 기억나시죠? 그거를 2-1의 경우에 치료 접근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2-1 즉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부정적 감정 표현의 어휘가 어휘 또는 문장이 7개, 8개를 넘지 않는 매우 좁은의 표현 한계를 가지신 분이라고 해당이 됐죠. 그럼 그때 먼저 당신은 그 사람의 좁은 표현, 어휘 또는 문장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 상황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꺼내는 겁니다. 근데 이건 되게 쉬운 게 어차피 원래는 정론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거나 그와 유사한 사례의 과거나 근래에 있었던 다른 경우를 물어보는 게 정론이지만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좀 슬픈 얘기지만 어차피 내담자 즉 그 사람 문제를 가져온 사람 내담자 또는 고민자가 알아서 당신 붙잡고 허구헌나 비슷한 이야기를 주절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당신 주변 친구가 직장 상사 욕을 했다. 직장 상사 했다. 그럼 한 번 할 거 한 번 하던가요? 다음에 만나도 또 하고 그 다음에 만나도 또 하고 그렇죠? 맨날 비슷한 패턴의 얘기만 꺼낼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치료한 사람 입장에서 당신이 뭐 이걸 굳이 유도를 해낼 필요가 없어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 남자들이 돌고 돌아 이뻐 또는 야한 이야기로 회귀하듯이 보통 남자들끼리 만나면 늘 여자 얘기잖아. 처음엔 자전거 이야기하고 뭐 영화 이야기하고 뭐 축구 이야기하고 시작은 뭘로 얘기를 해도 결국 돌고 돌면 여자 이야기. 돌고 돌면 여자 이야기로 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처음에는 다른 얘기로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꼭 자기가 항상 징징대고 맨날 짜증냈던 그 비슷한 주제, 비슷한 패턴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유도할 필요도 없죠. 그때 어차피 내담자, 고민자가 비슷한 문제, 감정의 이야기를 꺼낼 때 버그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때 버그를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식의 버그냐면 그걸 상대방의 이야기를 부정하거나 공격하는 건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 인정. 공감. 답정너로 연락에 빨아주시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치료 과정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랬어. 그딴 새끼 돼서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흔히들 아시는 식으로 그 감정에 깊숙이 매몰되도록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답정너로 그냥
거의 서킹을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그 문제 상대, 문제 감정,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아까 당신은 상대방이 늘상 반복해서 사용하는 고정된 7개에서 8개 패턴의 어휘와 문장을 기억하고 계셨잖아요. 이거 기억나시죠? 아까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그 문제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늘상 반복해서 표현하는 고정된 표현들을 기록해 놨다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7개, 8개 표현에서 아주 동떨어지지 않은 표현으로 해서 비슷한 유사어, 다른 표현을 언급해서 그 사람의 반복 표현 패턴 안에 끼겨 넣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치료를 한다면 먼저 뭘 알아야 되겠어요? 나는 항상 내가 무슨 얘기를 꺼내고 무슨 감정에 매몰돼서 늘상 뭘 주저리 되며 그때 내가 주로 어떤 식의 표현 어휘와 문장을 쓰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치료하려고 해도. 그건 상대방을 치료하려고 해도 똑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같은 방식을 내가 나한테 쓰냐, 내가 남한테 쓰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려면 어쨌든 이 패턴의 파악, 어휘와 문장에 대한 기록, 기억이 있어야 된단 말. 그걸 어디서 해? 어차피 당신이 SNS를 하루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SNS에서 맨날 무슨 이상한 무슨 뭐 재밌는 거, 웃긴 거, 신기한 거 그런 거는 그냥 양념으로만 하고 메인은 그냥 나에 대해서 내 일에, 내 문제, 내 감정, 내 일상, 내 미래 이런 나에 관련해서 글을 써나가다 보면 내가 집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과 관련해서 글을 쓰게 되어 있어요. 적어 내려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기 패턴이 파악이 됩니다. 왜 파악이 되냐? 기록이 남겨져서 살펴볼 수가 있고 기록이 남겨지니까 기억도 남고 그래서 대체로 난 주로 이런 이야기를 주로 중요하게 여기고 나는 주로 이런 감정을 많이 붙들고 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자기 상담 일기가 생기는 거야. 자기 상담 일기. 내가 나를 상담한 것처럼. 그런 기록이 남겨지니까 뭐 가끔가다 살펴볼 수도 있고 기억에 남다 보니까 이걸 적어가는 자체로 대체로 자기 패턴에 대해서 알게 돼. 그러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보이죠. 난 늘 이런 표현을 상투적으로 별 생각 없이 쓰는구나. 그리고 그 어휘나 문장은 몇 개 정도고 그건 대충 이거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다 기억에 남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쓰는 어휘를 그냥 가장 익숙하게 많이 썼던 걸 그냥 습관적으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생각의 주체가 돼서 자기 생각을 자꾸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문법적, 습관적, 방정식에 지배받는 그런 뇌 활동을 주로 많이 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자아에 대한 어떤 허울 좋은 거품 같은 거죠. 자기가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생각은 자기의 의지대로 하고 있고 자기가 뭐 판단해서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문법적 법칙 그리고 습관적으로 썼던 언어적 습관에 의지해서
가장 문법에 맞고 가장 익숙한 말을 뱉고 그런 언어적 구조를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맨날 그것도 모른 채 무슨 자기가 자유도가 높고 뭐 어쩔 수가 없네 맨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두면 뭘 벌써 알게 되냐면 언어적 패턴, 습관적 패턴에 갇혀진 한심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맨날 그놈의 감정 타령하고 뭐 어쩔 수가 없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이러면서 마치 무슨 누구라도 어쩔 수 없는 너는 뭐 다를 것 같아? 너라도 같은 상황이 되었으면 나처럼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맨날 카바랭 치면서 빨아달라고 하셨겠지만 이걸 하게 되면 아 짜증나 라고 말을 하다가 뭘 알게 된 줄 아세요? 또 그 지랄하고 있네라는 거야. 내가 지금 짜증났다는 그 감정 상태가 걸리는 게 아니라 초딩도 아니고 내 나이가 30살이고 대졸자인데 뭐가 화가 나는 상황을 이 나이 처먹도록 아이씨 짜증나 말고는 못한다는 게 정말 병신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왜냐하면 이 기록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상황만 되면 짜증나라는 말부터 습관적으로 언어적 패턴적으로 그냥 뱉어서 나는 내 감정을 언어로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거 작업을 하게 되면 뭘 알게 되면 내가 그 언어적 표현에 갇혀서 그 언어가 상징하는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자충수에 자기 구속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자기가 정해진 어휘, 정해진 패턴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머리로 자기가 알잖아요. 나는 항상 그런 표현만 쓰고 있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 처음에는 그 감정 자체를 자유롭게 사용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게 지금 레벨이 낮기 때문에 이제 감정 분화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으로 이 전부 다를 감정 분화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총 4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감정 분화, 감정 정의, 감정 수용, 감정 사용.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다른 어휘 사용, 다른 어휘 사용을 하는 게 이게 분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거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다른 어휘를 쓰려고 하실 때 어휘를 쓰려고 하시는데 이 다른 어휘라는 게 여기서 너무 동떨어진 거리가 먼 해당 감정을 자기 방어적으로 부정, 회피, 왜곡, 망각 이런 식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비슷한 말, 유의어, 같은 말에 가까운 표현으로 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휘, 단어, 문장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비슷한 뭔가 연관되는 말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말을 더 쓰려고 해서 그래서 제 말을 듣다 보시면 교수님은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는데 왜 비슷한 말을 저렇게 4개, 5개 심지어는 심할 땐 7개, 8개까지 이렇게 항상 주저리 이야기를 하실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가지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제가 가지면 그 자체로 특정 어휘의 가치이고 특정 문장 표현에 갇혀서 특정 사상, 특정 감정, 특정 가치관, 특정 어떤 그 패러다임, 관점에 갇히지 않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부정적 표현의 어휘와 비슷한 다른 어휘를 쓸 때 한 개, 두 개라도 더 써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휘의 개수, 어휘 사용에 일반 다른 사람의 평균치와 비교해서 매우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은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심리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즉 부정적이고 뭐고 나발이고 간에 모든 사람의 말은 언어 분석이 가능해요. 지금 테라미스님이 여기 오셔갖고 채팅방에서 한 말이든 레이님이 한 말이든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한 말을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텍스트로 쭉 다 뽑아갖고 언어 분석을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당신이 사용한 단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부터 순위별 나열이 가능하고요. 무슨 단어를 몇 번 썼고 무슨 단어를 몇 번 썼고 해서 뭐가 나냐면 당신이 사용한 어휘의 개수가 나와요. 그리고 어휘의 순서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뭐가 나오냐? 당신의 학력이 바로 나오고 지능지수가 바로 나옵니다.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속여도 당신의 학력이 여기서 나오고 당신의 나이, 당신의 성별, 당신의 정치적 성향, 당신의 섹슈얼적 성향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AI가 발달된 지금의 세상에선 여러분도 멀지 않아갖고 어떤 요즘에 만나는 남자 있는데 이 남자 혹시 변태 또라이 아닌가, 이상한 남자 아닌가? 절대 따로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플에 남자하고 남친 카톡 넣어서 돌리면 바로 분석해집니다. 비용도 1,000원도 안 될 거예요. 바로 다 그 남친의 학력, 지능지수, 나이, 정치적 성향, 섹슈얼적 이상한 변태지수에 다 나옵니다. 뭘로 다 나온다? 언어 분석만으로 다 나옵니다. 그때 가장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사용하는 어휘의 개수가 현저하게 매우 적은 경우입니다. 이건 미숙입니다. 미숙. 성인의 인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당신이 사용하는 어휘의 개수가 매우 현저하게 작다는 뜻이는요. 당신의 감정적 색채 숫자가 매우 작다는 뜻이고 당연히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어떤 그 사회지능, 상호지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게 무슨 다른 어떤 무슨 회사 취직이라면 머리가 나쁘고 IQ가 나쁘고 암기력이 안 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취직시켜갖고 회사 일을 시키려는 거 똑같다고. 그래서 부정적이고 나발이고 떠나갖고 당신의 어휘 개수가 매우 현저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 어휘의 개수가 매우 현저한 상태에서 여우? 여우짓? 판무파탈? 유혹? 매력? 그딴 건 불가능하다. 멍청하고 미련한 여자가 남자를 마구 유혹해서 사로잡는 그딴 일은 없다. 불가능하다. 멍청한 여자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똑똑하니까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우짓.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멍청하고 미련하고 똑똑하고 이거는 무슨 기억력, 상상력, 창의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 사용의 사용지능, 감정 지능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휘의 개수가 곧바로 감정 사용의 개수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어휘의 개수가 현저하게 적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감정 분할을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건 마치 구구단과 같아요. 구구단. 예? 구구단. 구구단도 모르면서 수학 공부할 수 있어요? 예? 아니, 구구단도 모르면서 수학 공부를 할 수가 있냐고요. 불가능하잖아. 이거 외우고 어쩌고 이거 뭐 외우기 싫고 머리가 아프고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휘의 개수를 늘리려는 연습과 노력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사실 꼭 언어 분석이라는 어플을 돌려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처럼 상담을 하거나 언어 분석을 하거나 아주 매우 센스가 높은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이쁘게 화장하고 귀엽게 얘기하고 뭐 조용조용 얘기하면서 되게 조신한 척, 성숙한 척, 지성인인 척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이 얘기하는 거 5분, 10분만 듣고도 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야. 무식한 사람이구나. 유치한 사람이구나. 나이에 걸맞지 않은 성숙하지 못한 퇴행적인 유아적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남들은 여태 다 알았다는 뜻이라고. 아셨죠? 자, 나머지는 2부로 넘어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